오늘은 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중선 그리는 방법과 폴리선 그리기, 그 다음에 해치 넣는 방법을 쭉 알아봤고요. 오늘은 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쓰고 블럭을 만들어 넣고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고 출력을 하면 캐드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시간이 하루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뭘 더 할 거냐면 3D 맛보기 정도를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캐드에서 3D를 쓰지는 않아요. 기계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나 인벤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3D에서 설계를 해서 거꾸로 2D를 뽑아내요. 벌써 정착된 지 한 20년 조금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계 쪽은 3D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2D 도면을 끄네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이 됩니다. 레빗 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3D로 설계를 해서 2D로 도면을 끄집어내는. 이제 앞으로 설계의 방향은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3D로 설계해서 2D로 도면을 끄집어내는 게 이제 기본 방향으로 잡힐 거고요. 근데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아직 2D로 설계해서 3D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레빗은 거꾸로 이제 기계 쪽 영향이 기계랑 똑같이 3D를 설계해서 2D로 나오는 거고, 보통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오토캐드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스케치업이나 3D 맥스에서 3차원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건축회사에서 요즘 스케치업 많이 사용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건축물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CAD 3D는 거의 그래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스타일은 글꼴 정의 명령어입니다. 글꼴을 내가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텍스트, 텍스트는 글씨 쓰기입니다. 텍스트는 한 줄 쓰기예요. 싱글 라인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한 줄 쓰기. 텍스트는 멀티 라인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여러 줄 쓰기. 멀티 라인 텍스트의 약자예요. 멀티 라인이면 여러 줄이란 뜻이죠. 네. 여러 줄 쓰기.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명령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 dd 에디트가 있습니다. dd 에디트라는 명령어는 글씨 수정입니다. 기존에 내가 글씨를 써놨는데 오타가 났어요. 혹은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dd 에디트 명령어 씁니다. 아니, 텍스트 에디트. 그 다음에 텍스트 to 텍스트. 이건 텍스트 명령, 텍스트를 텍스트로 전환시켜주는,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명령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글씨를 쓰기 위해서, 도면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도면에 쓰이는 글꼴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궁서체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의미로 궁서체 썼어요. 네, 안 됩니다. 이거 나 무식해요 라는 뜻입니다. 네, KS에서는 설계를 할 때 도면에 사용하는 글꼴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딕 또는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손글씨체니 흘림체니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고딕입니다. 이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그냥 딱
박아 놓은 겁니다.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체 쓸 생각하지 마시고 고딕체 쓰세요. 자, 2번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아요. 그런데 지켜보면 좋습니다. 지키면 좋은 것들이에요. 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세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세요. 이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사용하는 서체가 있습니다. 포천에 가면 1동이 있고 2동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 그 각 지역마다 막걸리가 되게 유행하죠. 그 제일 첫 번째 선두주자가 어디냐면 포천 막걸리예요. 포천에 2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1동, 2동 있는데 거기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어요. 거기서부터 막걸리가 딱 선전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쭉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막걸리니 지역 소주니 이런 것들이 쭉 퍼져나갔어요. 거기가 첫 번째예요.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해서 많이 알려진 데 첫 번째로 거기가 제일 많이 알려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전국으로 그럼 우리도 마케팅을 해보자 그래서 쭉 알려졌습니다. 근데 포천시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기네들이 묻히니까 어떤 걸 했냐면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동 막걸리채라는 서체가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다, 이거 좋아 그래가지고 썼어요. 도면에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딱 드렸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물음표가 찍혀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캐드는 해당 서체를 찾아야 되는데 해당 서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물음표로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가장 흔한 에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흔해요. 도면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뭐 원청회사에서 도면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원청이 돼서 하청회사에다가 도면을 주기도 해요. 서로 도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고유의 서체가 있어요. 우리는 울릉도체를 쓸 거야. 우리는 나눔고딕체 쓸 거야.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처럼 제가 특별한 서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우리 회사는 좀 특이해. 우리 회사는 특별해. 그래서 제가 막 특별한 서체를 썼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난 그 서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도면에 다 물음표가 찍혀서 나와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한자로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한자 일본어로도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쫓아와요. 제가 캐들 제일 잘하니까. 제가 캐들 굉장히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쫓아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로 바꿔버리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특별한 서체를 썼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어요. 물음표 찍혀서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원리는 간단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면 됩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한 1분 동안 딱딱딱 바꿔서 오케이 그리고 주면은 오 최고,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돼요. 원리만 알면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맥킨토시 빼고. 맥킨토시 빼고요. 맥킨토시는 거기 완전히 별세상이라고 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이 있어요. 4개 있잖아요. 4개. 굴림, 궁서, 도둠. 하나 기억이 안 난다. 바탕. 윈도우 깔면 기본으로 4개 깔리죠. 기억나요? 이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중에 고딕이 하나 있죠.
얘가 고딕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저 굴림이 고딕입니다. 궁서도든 바탕은 고딕체가 아니에요. 굴림이 고딕체예요. 그러면 이상한 서체가 왔어요. 도면에 물음표가 찍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서체를 굴림으로 바꿔버리면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서체를 사용하세요. 특수문자를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굴림입니다. 이게 굴림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딱 지키는 게 굴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건 굴림체 쓰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거 굴림체로 바꾸시면 돼요. 굴림이나 굴림체로 바꿔놓으시면 한 90% 이상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럼 10%는 뭐냐면 오토캐드 전용 서체예요. 오토캐드에도 서체가 있고 윈도우에도 서체가 있어요. 그죠?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10%는 오토캐드 전용 서체 쓰신 분들이에요.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요즘은 윈도우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대부분 다 윈도우 서체 써요. 그 오토캐드 전용 서체 많이 안 쓰고 윈도우 서체를 쓰는데 그 중에 굴림체가 가장 베이직, 가장 기초가 되는 서체예요. 왜 이 굴림체가 써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윈도우 95, 그죠?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윈도우 10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11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A, 7,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XP가 있었고 윈도우 98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윈도우 95가 있고 그 이전엔 도스가 있었고 도스에서 윈도우 95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에서 MS사에다 요청한 게 있습니다. 한글은 조합형이 원칙입니다. 조합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MS가 완성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합형이 있고요.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조합형입니다. 2번은 완성형이에요. 조합형이라는 건 뭐냐면 기억에 R을 더하면 가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한글 창제에 가장 맞으니까. 가장 표현하기 쉽고 가장 맞아요. 근데 프로그램상 불편해요. 완성형은 뭐냐면 아예 이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한글을 쭉 만들어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문자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완성형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쉬워요? 프로그램이? 완성형이 쉬워요. 우리나라 한글이 그러니까 한글 표현하는 방법이 완성형으로 들어왔어요. 보세요. 얘는 자음과 모음만 있으면 돼요. 그럼 다 표현이 돼요. 근데 얘는 가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글자를 다 만들어서 넣어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뜻인지? 글자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글자 수가 몇 개가 될까요? 언뜻 듣기로는 4,000개인가? 3,000개의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식한 짓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또 들어가야 돼요? 특수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추석 때도 나왔죠. 그 저작권 문제, 한글 저작권 문제 나왔었죠.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간판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서 쓰잖아요. 한글 그 서체에 대한 저작권 날라옵니다. 저작권이 날라와요. 저작권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라옵니다. 심지어 사진 찍어서 날라와요. 홈페이지 하시는 분들도 그거 많이 받아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2번 스타일로 폰트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자그마치 2년 걸립니다. 2년이나 걸려요. 자그마치. 그러니까 서체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너네 저작권 위반했어. 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제일 많이 걸리는 데들이 간판 업체들. 사진 찍기 딱 좋거든요. 간판, 그 다음에 이제 저런데 홈페이지, 그 다음에 광고 전단지 있죠. 다 그거 협회 날라와요. 저 그거 물어준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제 선배도 그거 물어준다고 150만 원인가 180만 원 주고 1년짜리 샀어요. 1년에 180만 원이요. 완성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MS가. 그러니까 폰트를 개발하기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특수문자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체들 중에 특수문자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여기에다가 특수문자까지 들어가는 거. 왜냐면 MS가 봐, 너네 이런 거 쓰면 되잖아 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굴림, 궁서, 도둠, 바탕이에요. 이 4개 서체가 특수문자 다 들어가 있어요. 한글 다 들어가 있고 특수문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특수문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한글도 써야 돼요.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걸 썼단 말이죠. 물음표 막 찍혀서 나오면 그냥 굴림으로 바꾸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굴림 쓰라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도면에 글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굴림체를 쓰면 90% 이상은 다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우리 손에서는 그 정도는 다 해결이 돼요. 정말 해결 안 되는 건 전화해야 돼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이거 뭐 쓰셨어요? 폰트 뭐 쓰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자세가 나오는 거죠. 우리 좀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둠의 경로를 뒤져가지고 해당 폰트를 내 컴퓨터에 까는 방법. 2가지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도면을 고딕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문자 다 지원해야 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굴림을 쓰라고 제가 넌지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뭘로 바꾸시면 돼요? 굴림으로 바꾸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 아래쪽에 이제 이건 특수문자입니다. 특수문자 쓰는 방법들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먼저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어넌테이트에 들어가시면 텍스트가 나와요. 여기 싱글 라인 텍스트가 있고 멀티 라인 텍스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스타일이 나옵니다. 스타일 나와요. 자, 기본 서체죠. 스탠다드가 기본 서체고 아리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알파벳 순입니다. 알파벳 순이고 위로 올리면 골뱅이 한글이 나오죠. 네, 골뱅이 한글 안 써요. 왜냐하면 얘 세로쓰기입니다. 가로쓰기가 아니고 세로쓰기예요. 그러니까 골뱅이 한글이 아니고 자, 밑으로 Z자 밑으로 내려가면 알파벳 순으로 쭉 내려가서 Z자 아래로 내려가면 비로소 서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Z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굴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굴림, 나눔 고딕, 맑은 고딕 이렇게. 나눔 고딕이 저작권 풀이죠. 그래서
나눔 고딕들 많이 사용합니다. 저작권 피하기 위해서 나눔 고딕을 많이 사용하고요. 자, 저는 굴림을 쓸 겁니다. 그러면 폰트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시 아리엘로 가볼까요? 보면 폰트 스타일이 있어요. 볼드, 이탈릭, 뭐 레귤러, 씬 이렇게 서체들마다 지원해주는 폰트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무슨 뜻이에요? 볼드가 두껍게, 이탈릭은 기울인 흘림체죠. 근데 볼드, 이탈릭 그러면 굵게 흘림쳐서 흘림체로. 그다음 레귤러 보통, 씬 얇게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굴림은 얘가 없어요. 그냥 레귤러밖에 없습니다. 나눔 고딕. 네, 나눔 고딕은 볼드와 이탈릭이 있네요. 이건 편하신 대로 쓰세요. 저는 굴림을 쓸 겁니다. 한글을 지원해야죠. 특수문자 지원해야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죠. 가장 적합한 건 굴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굴림을 씁니다. 그 다음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사이즈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안 씁니다. 여기다 쓰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도면 안에 글씨가 여러 크기의 글씨들이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 글씨 크기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건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글씨 크기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 글씨 크기를 딱 지정하면 안 바뀌어요. 글씨 크기가 여기서 지정한 크기대로만 나가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5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글씨 크기가 50mm로 그냥 그려져 버려요. 글씨 크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1로 그냥 냅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펙트 효과죠. 이펙트 효과입니다. 왼편에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왼편에 미리 보기가 있어요. 업사이드 다운 뭐예요? 글씨가 어떻게 되나요? 위아래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상하 반전. 업사이드 다운 상하 반전. 백워드 좌우 반전. 글씨가 좌우로 반전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위드 팩터. 위드 팩터가 뭐냐면 장평입니다. 자간이 있고 장평이 있어요. 글자가 이렇게 쓰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간이라고 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그래서 자간이라고 하고, 장평이라고 하는 건 이 폭과 이 높이의 비례를 장평이라고 합니다. 위드 팩터는 바로 이 장평을 조절하는 거예요. 1이 원래 글씨의 비례입니다. 근데 1보다 크면 가로폭이 늘어나요. 1보다 작으면 가로폭이 줄어듭니다. 여기 미리 보기 보세요.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로폭이 늘어나요. 높이는 고정되어 있는데 가로폭이 늘어나요. 1보다 작으면 가로폭이 줄어듭니다. 이게 장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오빌크 앵글. 오빌크가 기울기란 뜻입니다. 기울기란 뜻이에요. 글자를 내가 임의대로 기울이는 겁니다. 흘림체처럼 기울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도 그러면 15도 글씨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버티컬이라는 것도 비활성되어 있고 빅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즈 빅폰트라는 내용이 나와요. 빅폰트. 이거 보시면은요. 텍스트쯤에 가면 여기 이렇게 글자가 SHX로 끝나는 글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중간중간에 뭐뭐뭐.shx로 끝나는 파일이 있습니다.
확장자가 SHX라는 확장자가 가진 파일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이게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얘가 바로 빅폰트예요. 흔히 우리가 파일을 이야기하면 파일명이 있고 마침표 쓰고 확장자라는 걸 써요. 확장자는 최대 3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스 시절의 규칙이에요. 물론 요즘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이 원칙은 지킵니다. 1자, 2자, 3자 여기까지 딱 써요. 4자는 안 써요. 그런데 뭐뭐뭐뭐.shx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얘가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뭐뭐뭐뭐.ttf라는 게 있어요. 트루타입 폰트의 약자입니다. 뭐뭐뭐뭐.fo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윈도우 서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윈도우 서체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뭐뭐뭐뭐.shx로 끝나는 확장자가 shx로 끝나는 건 오토캐드 전용 서체고 뭐뭐뭐뭐.ttf로 끝나는 것 그리고 뭐뭐뭐.fon으로 끝나는 건 윈도우 전용 서체입니다. 당연히 설치해주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C 드라이브에 가면 윈도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가 윈도우 전용 폰트입니다. TTF, FON은 일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C 드라이브에 가면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데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가 있고요. 여기에 FON이라는 폰트라는 파일에 보시면 이렇게 SHX라는 파일이 잔뜩 몰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받아왔는데 파일이 SHX인지 TTF인지 혹은 FON인지 이걸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SHX네 그러면 오토캐드 전용 서체네 그러면 오토캐드의 폰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윈도우의 폰트로 가셔야 됩니다. 자, 설치하는 방법까지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자, 이렇게 SHX로 된 파일을 누르면 Use Big Font라는 게 활성화돼요. 그리고 그 아래 버티컬이 활성화됩니다. 빅폰트, 즉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뜻하고요. 특히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네, time.xhx 썼는데 버티컬이 비활성돼 있죠. 자, 이렇게 새로 쓰기입니다. txt.shx 파일이 이렇게 새로 쓰기를 지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빅폰트를 체크하게 되면 여기에 오토캐드 전용 서체만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빅폰트를 체크하시면 오토캐드 전용 서체만 나오는데 여기 오른편에 빅폰트가 활성화돼요. 보시면 여러 가지 서체들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빅폰트들인데 맨 아래로 내리시면 WH로 시작하는 파일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가 한글을 지원하는 빅폰트입니다. 한글 지원 빅폰트들이에요. 물음표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굴림을 맞춥니다. 굴림 또는 굴림체로 맞춰요. 그러면 어지간한 건 해결이 됩니다. 근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가 안 되냐면 바로 이 빅폰트들이 해결이 안 돼요. 여기
WH로 시작하는 걸 바꾸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는 게 딱 1%가 나와요. 그건 제 힘을 벗어난 것들. 이렇게 해서 벗어난 것들이 1%가 나와요. 이 두 가지만 맞추면 99%는 다 해결됩니다. 어떤 게 해결이 안 되냐면 제가 경험한 걸로는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예전에는 별도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이걸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캐드 전용 서체를. 이거 쓰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그 도깨비라 그랬나? 네. 되게 오래전인데 그렇게 이런 서체들이 있었어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쓰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거 쓰면 방법이 없어요. 특수 서체를 써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아주 어쩌다가 한 번씩 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굴림으로 바꾸거나 비폰트 체크해서 WH로 시작하는 폰트로 바꾸거나, 그러면 우리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결이 됩니다. 보통 글꼴이 이렇게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뉴 버튼 눌러서 이렇게 폰트를 만들어서 써요. 폰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이렇게 폰트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씁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써요. 근데 눌러놓고 들어가 보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WH로 시작하는 요걸 적용해 주면 여기에 이 스탠다드를 쓰는 여기에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돼요. 들어갔는데 굴림이 아닌 다른 어떤 서체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서체가. 이거 굴림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세커런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 그러면 스타일 명령어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글꼴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바로 내가 설정한 글꼴들이 나와요.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요. 나눔 고딕을 쓸지 HG를 쓸지 여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멀티라인이 있고 싱글라인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예전에는 명령어가 3개였습니다. 명령어가 3개였어요. 다이나믹 텍스트라는 명령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얘가 텍스트로 합쳐졌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지금의 텍스트가 돼버린 겁니다. 자, 텍스트입니다. 단축키가 DT입니다. M텍스트는 단축키가 T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이나믹 텍스트가 합쳐져서 DT로 바뀐 거예요. M텍스트는 단축키가 T입니다. 자, 텍스트 그러면 여기 나와요. 스타일이 HG고 글자 높이가 2.5mm며 저스티파이 자리 맞춤이 왼쪽 정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일단 클릭합니다. 시작점을 클릭하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글씨 높이입니다. 2.5mm. 도면에 쓰는 글씨 크기 3개입니다.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작은 글씨 보통 2mm에서 2.5mm 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작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대략 2mm 정도 씁니다. 제가 저보고 도면 그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글씨 크기 2mm를 씁니다. 근데 2mm보다 작게는 안 써요. 근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제 부장님은 1.6mm인가 1.8mm 썼어요. 그분은
더 작게 쓰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으니까 글씨를 작게 써야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작은 글씨는 대략 2mm에서 2.5mm 사이로 맞추시면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혹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3mm 씁니다. 제일 작은 글씨 3mm 써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2mm보다 더 작게 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 반장님들 있죠. 작업 반장님들이 대부분 다 환갑이 넘었어요. 이분들은 작은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 현장에서 작업하다 말고 돋보기 꼈다가 다시 일하다가 그래야 돼요. 힘들어요. 또 하나, 현장이 강의실처럼 밝을까요? 아니, 어두워요. 되게 어둡습니다. 물론 밝은 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잘 안 들어오거든요. 형광등 막 달아놓고 그러고 작업하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눈이 침침해요. 근데 글씨도 작아가지고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승질내요. 나중엔. 처음엔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승질내요. 도대체 도면 누가 그렸는데? 화내요. 그래서 싸워요. 현장에서. 너무 작게 쓰지 않아야 돼요. 그 마지노선이 대략 한 2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 그 신문 있죠. 신문에 쓰여 있는 그 조그만 글씨, 제일 작은 글씨가 1.8m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커야 돼요. 그래서 한 2mm 정도 쓰시면 아마 거의 그러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가 한 2mm쯤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조금 답답해도 화 안 내고 그냥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게 한 2mm 정도 돼요. 2.5mm 되면 생각보다 많이 커요. 자, 어쨌든 2.5mm 엔터.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이 나옵니다. 이거는 글자의 각도가 아닙니다. 문장의 각도예요. 문장의 각도입니다. 일단 0 엔터.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서 글씨를 써달라고 합니다. 자, 글씨 써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그러면 이와 같이 글씨가 써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자, 글자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글자 크기를 지정합니다. 5mm. 이번엔 각도도 써보겠습니다. 45도.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떤가요? 45도 기울어진 거 맞습니까? 그런데 문자가 기울어졌나요? 문장이 기울어졌나요? 문장이 기울어진 거죠. 이거 로테이트 하시면 돼요. 로테이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 로테이트 하시면 되는 겁니다. 45도. 굳이 로테이트를 써야 될,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굳이 이 로테이션 앵글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텍스트 시작점을 지정하고 글자 높이 지정하고 각도 0도. 다시 한번 글씨를 써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한 번에 종료가 됩니다. 이거는 포토샵도 동일한 기능이에요. 글씨를 쓸 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냥 종료해 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이번에는 justification입니다. 지금 여긴 justify로 나오고 있죠. justify 혹은 justification 똑같은 말입니다.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눌러보면 다양한 자리 맞춤이 나옵니다.
이 중에 가장 쉬운 거 레프트, 센터, 라이트. 무슨 뜻일까요?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값 자체가 레프트입니다. 센터 정렬 써보죠. 중심점 지정하고 엔터, 엔터. 자, 가운데로 정렬된 거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센터와 라이트는 뭐 익히 쓰는 것들이니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될 것들을 한번 써보죠. 자, justify 보시면 미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들. 도대체 얘는 뭘까요? 자, 미들이라는 걸 써보죠. 지정하고 엔터, 엔터. 자, 특별한 게 없네요. 센터와 미들이 특별한 게 없죠. 그죠? 자, 확인을 해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을 긋고요. 옵셋 8mm, 라인 옵셋 30mm. 보통 우리가 표를 그릴 때요. 이렇게 8mm 간격으로 줍니다. 이렇게 표를 그릴 때 한 칸 높이를 8mm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여기다가 날짜라고 쓰고 싶습니다. 여기다 날짜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중간에 가야죠. 이렇게 중간중간 정렬을 해야죠. 맞습니까? 이 한 칸의 중간, 그 다음에 이 칸의 중간, 여기 정렬을 해야죠. 맞습니까? 자, 보시죠. 라인. 바로 여기 미드 포인트가 중간중간 되는 자리죠. 텍스트 justify 센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가 센터고요. 다시 라인 텍스트 이번엔 미들 쓰겠습니다. 얘가 미들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아니요, 안 돼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레프트, 여기가 센터,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포인트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레프트 자리예요. 여기가 센터 자리고 여기가 라이트 자리입니다. 근데 미들은 어디냐면 이 전체 높이의 중간 그리고 이 전체 폭의 중간 여기가 미들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거 그냥 선택해서 눌러보면 나와요. 이 그립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가 센터고 여기가 미들입니다. 미들은 문자의 한 중간이 되는 위치를 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가 전체가 많아지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justify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justify 이번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얼라인하고 피트입니다. 얼라인하고 피트예요. 얼라인은 글씨 전체의 폭을 지정한 겁니다. 문장의 전체 길이를 고정시킨 겁니다. 글자의 전체 길이가 아니고 문장의 길이를 고정한 겁니다. 그러면 해당 문장의 단어가 키워드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워드 수가 작으면 글자가 커져요. 근데 단어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피트는
문장의 길이와 그러니까 문자의 높이까지 고정해 버린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냐면 장평이 바뀝니다. 자, 보세요. 얼라인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쓰면 돼요. 글자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단어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글자가 작아졌죠. 이건 얼라인입니다. 글자의 높이가 가변이 되는 겁니다. 글자의 높이가 가변이 되고 문장의 길이가 고정된 것. 이건 얼라인이고, 피트는 문장의 길이와 높이를 고정합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장평이 바뀌는 겁니다. 단어가 적으면, 단어의 개수가 작으면 그러니까 장평이 넓어져요. 그러나 단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장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기본적인 명령어들입니다. Justification, TLTC, TR, MC, MR, BLBC, BR.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TL은 탑 레프트의 약자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탑 센터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탑 라이트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ML, MC, MR은 이 기준점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BLBC, BR은 바로 이렇게 잡아주는 걸 말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레프트, 센터, 라이트하고 서로 겹쳐지는 거죠. 여기가 레프트, 여기가 센터, 여기가 라이트. 그러니까 BLBC, BR하고 위치가 중복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영어 대문자하고 한글은 같아요. 영어 대문자하고 한글은 레프트, 센터, 라이트하고 BLBC, BR하고 그 다음 미들하고 MC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영어 소문자가 달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텍스트. 자, 그냥 여기다 제가 쓸 겁니다. 베이스라인, 레프트, 베이스라인, 글자 크기 2.5mm. 제가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이 라인. 이게 베이스라인입니다. 글자에는요, 베이스라인이 존재를 해요. 기준선이 존재를 합니다. 한글은 이 기준선의 위치가 똑같아요. 영어는요. 특히 영어 소문자가 달라요. BLBC, BR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BL, BC, BR입니다. 이해되셨나요? G자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글씨가 한글은 없어요. 영어 대문자도 없습니다. 영어 소문자만 존재해요. G, P, Q 얘네들 때문에 이 베이스 라인이 삐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BL, BC, BR의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미들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TL, TC, TR이고요. 미들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 즉 여기가 ML, MC, MR입니다. 그럼 미들은 어딜까요? 미들은 이 전체 높이의 중간, 여기가 미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ML, MC, MR은 베이스 라인부터
탑라인까지의 중간이 ML, MC, MR이고, 네, 이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베이스 라인부터 탑 라인까지 중간이 미들 라인입니다. 그리고 미들이라는 포인트는 전체의 한 중간을 뜻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들을 써야 돼요. 글씨 포인트 위치 이해되셨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멀티라인 텍스트입니다. 자, 멀티라인 텍스트는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고 나면 위에 리본이 싹 바뀝니다. 리본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눌러보시면 내가 만든 글꼴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바꿉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이 아까처럼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맞추는 게 어때요? 훨씬 더 쉬워요. 여기다 직접 쓰면 됩니다. 직접 쓰시면 돼요. 이렇게 직접 쓰면 돼요. 그리고 클로즈 하시면 바로 글씨가 써집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멀티라인이 훨씬 더 쉬워요. 멀티라인이 쉬운 이유는 영역을 지정하고 글씨를 썼습니다. 얘네들이 하나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립이 나와요. 영역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위치를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싱글라인 텍스트는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싱글라인 텍스트는 똑같이 옆에다 글씨를 썼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싱글라인 텍스트는 낱줄이란 말이죠. 이렇게 낱줄이에요. 써질 때는 한 뭉탱이로 써지지만 종료하고 나면 이렇게 다 낱줄로 되는 것. 이게 싱글라인 텍스트고 멀티라인 텍스트는 계속 한 줄로 묶여 있는 겁니다. 차이점이 이래요. 순서대로 %%C가 들어오면 파이 표시가 나타납니다. %%D는 각도 표시가 되고요. %%P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됩니다. 자, 잘 보세요. 텍스트 예를 들어서 지름이 50입니다. 그러면 %C 5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각도가 45도가 돼야죠. 그러니까 %D 오차가 %P 0.05 자, 어떤가요? 특수문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C, C가 바로 센터 마크의 약자입니다. 센터예요. 파이가 센터 마크잖아요. 그 다음에 %D, 각도, 디그리의 약자고요. %P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이 세 글자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특수문자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자, 보시면 어떤 특수 문자가 있냐면 윗줄 긋기, 밑줄 긋기, 취소선, 취소줄 긋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윗줄은 오버라인, 밑줄은 언더라인, 취소줄은 스트로크입니다. 자, 보시죠. 자, 먼저 밑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u. 자, 자랑스러운이라는 부분에 밑줄만 그어줬죠. 자, 그 다음 %k, 아이고, 스트로크. 자, 어떤가요? 취소줄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오버라인, 퍼센트 O, 윗줄인 거죠. 자,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시작하는 부분에 한 번 쓰고 끝나는 부분에 한 번 쓰고, 시작하는 부분에 끝나는 부분에 한 번씩 쓰게 되면 이렇게 밑줄, 윗줄, 스트로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 문자가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이 특수 문자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특수 문자 안 나오는 것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스타일. 자, 다시 보죠. 텍스트. 자, 어떤가요? 특수 문자 나오나요?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어떤 것은 특수 문자를 지원 안 하는 글꼴도 있습니다. 모두 다 특수 문자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뭘로 바꿔주라고요? 굴림으로 바꾸시라고요. 자, 얘는 안 바뀌었나요? 스타일 들어갔는데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뀌면 돼요. 매치 프로퍼틱스 바뀌면 됩니다. 바뀌어요. 자, 스타일 저장하고, 자, 수정하면 다시 원래대로 바뀌어요. 이거 적용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특수 문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쌍기역의 한자 키를 누르면 돼요. 쌍기역의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윈도우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 특수 문자를 쓰셔도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가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음을 누르고 그 다음 한자 키 누르면 특수 문자 나오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올드 유저입니다. 나이 들은 사람이 이렇게 쓴답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 키하고 마침표 키를 눌러주세요. 윈도우 키하고 마침표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모지가 뜹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이모지 쓴답니다. 이모지 쓰시면 돼요. 여기 오메가 표시 있죠? 여기에 순서대로 다 특수 문자가 이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특수 문자들을 쓰시면 됩니다. 뭐 가만히 눌러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언어 기호, 그 다음 추가 기호, 수학 기호. 수학 기호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겠죠. 여기 파이 기호가 여기 있네요. 이모지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m텍스트에는 이모지가 들어가고 텍스트에는 이모지가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윈도우 마침표 안 들어간단 말이죠. 자, 어쨌든 뭐 이모지 키를 써도 좋고 자음에 한자 키를 누르셔도 좋고 혹은 특수 문자를 쓰셔도 좋고.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텍스트는 이렇게 쓴다 치더라도 m텍스트는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 심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m텍스트는 심볼에 있습니다. 디그리 플러스 마이너스 센터 마크 almost equal 앵글 바운다리 라인 이런 식으로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멀티라인에 숨어 있습니다. 멀티라인이 아무래도 사용하기 더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선택하고 볼드 그 다음 색상도 진하게 그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크기 2.5mm 아니고 3mm 그러면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리안글이나 MS 워드처럼 쓸 수 있어서 요즘은 대세는 멀티라인을 사용하는 걸 대세로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스펠링 찾기라든지 뭐 찾기 기능들이 숨어 있긴 합니다만 굳이 이렇게 쓸 이유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캐드에서 뭐 책을 만들 것도 아니고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쓸 필요 없고 기껏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글자 크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글꼴 바꾸기 자리 맞추기 특수 문자 하기 그 다음에 클로즈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텍스트 에디트 글자를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글자 수정이 돼요. 텍스트 에디트 누르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 에디트는 굳이 명령어 쓰지 않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문자를 가지고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바로 수정돼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제물을 보시면 전체 큰 사각형의 안쪽에 조그만 사각형이 있죠. 조그만 사각형의 크기가 40에 40이고 간격이 10mm인 것 확인하셨나요? 자, 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40,40 텍스트 그 다음 미들 센터 그 다음 글씨 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냥 1이라고 쓰고 자, 40이니까 뭐 적당히 주시면 되겠네요. 몇 mm가 좋을까요? 근데 여기 15mm 돼 있네요. 15mm 너무 큰데? 근데 저는 10mm 아니네. 자, 15mm 자, 글자 크기 15mm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써요?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즉 컬럼은 7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로우는 5개고요. 그 다음
어소시에이티브는 꺼야 되고요. 다시 렉탱글 옵셋 20mm. 텍스트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요. 교재 264쪽에 보시면 평면도가 나올 겁니다. 거기 중간중간에 글씨가 써 있죠. 안방, 거실 이렇게 글씨 써 있죠. 이거 쓰는 방법이 보통은 이렇게 써요. 렉탱글 그리고 텍스트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에다 놓고 글자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게 돼요.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좋아요. 자 보세요. 텍스트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쓰고 자 글자 크기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를 쓰고 자 글자 들어갔죠? 자, 글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컨트롤 1 눌러봅니다. 그러면 속성창이 떠요. 자, 선택한 다음 글자를 선택한 다음 여기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텍스트 롤 아웃에 보시면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노로 되어 있는데 이걸 yes로 바꿔보면 이렇게 프레임이 돌아갑니다. 똑같이 작업된 거죠. 그런데 이거 m텍스트만 됩니다. 이 텍스트 프레임은 m텍스트만 나와요. 텍스트는 안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백그라운드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실제로 얘는 바뀌지 않고요. 그 오른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마스크라는 것이 있어서 백그라운드를 마스크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시죠. 이동하기 제가 얘를 이렇게 올려놔 봤습니다. 자 올려다 놨는데 어떻게 되나요? 뒤에 다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백그라운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자 이렇게요. 마스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이 감춰지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자, 이걸 yes로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색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use background color 배경색으로 바꾸기를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배경색과 똑같은 색이 나와서 밑에 선을 전부 다 이와 같이 가려줍니다. 아랫선 가리기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기능이 숨어 있는데 뭐냐면 옵셋 즉 글자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 간격을 조절하는 옵셋 값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딱 맞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조절하는 거죠. 그립으로 먼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적당한 값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시죠. 그러면 일반 텍스트는 안 될까요? 제가 텍스트로 글씨를 써봤습니다. justify 아니다 그냥 텍스트 15mm 제가 안방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얘는 안 될까요? 보세요. 얘는 여기에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네, m텍스트로 바꾸시면 돼요.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꾸는 명령. 텍스트 to m텍스트. 텍스트를 m텍스트로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잡혀요. 그립을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텍스트 에디트 들어가서 미들 센터 잡아주시고, 그 다음 자요. 어떤가요? 텍스트도 m텍스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m텍스트는 분해하면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텍스트로 바뀝니다. 지금 얘는 분해한 겁니다. m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가 되고, 텍스트는 to m텍스트라는 명령어로 m텍스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로잉 오더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내가 그린 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내가 그린 게 위로 올라가요. 자, 얘는 밑으로 내려갔는데 얘는 위로 올라갔죠. 왜냐면 얘보다 얘가 나중 만들어졌거든요. 즉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오더, 즉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작업 순서가 바뀌어요. 이거 명령어로 쓰셔도 돼요. 드로우 오더라고 합니다. 드로우 오더를 눌러주면 이렇게 위로 올릴 거냐, 밑으로 내릴 거냐, 앞으로 뺄 거냐, 뒤로 보낼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됩니다. 여기 드로우 오더가 나와요. Bring to front, 맨 앞으로 보내기. 이렇게요. 드로우 오더, send to back, 맨 뒤로 보내기. 그 다음 Bring above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앞으로 보내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객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드로우 오더,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보내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작업 순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드로우 오더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리비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면을 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설계를 가장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설계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도면 그리는 거고요. 실시 설계라고 하는 건 시공용 도면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실시 설계라고 합니다. 일반 설계는 크게 계획 설계 있고 기획이 앞단계죠. 기획, 계획, 일반 설계라는 걸 이렇게 딱 틀어서 일반 설계라고 한 겁니다. 기획과 계획을 묶어서 계획 설계,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나누는 분도 있고, 기획, 계획, 일반, 실시 이렇게 넷으로 나누는 분도 있고, 그냥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실시 설계예요. 왜 실시 설계가 중요하냐면 실시 설계는 시공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시공을 위해서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실시 설계 앞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도면을 수정해도 돼요. 도면을 수정해도 도면 수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설계, 기획 설계, 계획 설계는 도면 아무리 수정해도 도면 수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어요.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시 설계에서는 도면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공을 위한 도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하기 위한 도면은 자재비나 인건비,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공사 일정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시공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다 계산이 되어서 이미 설계 도면이 끝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건축주가 와서 혹은 클라이언트가 와서 이것 좀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이미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는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도면 좀 바꿔주세요. 이미 벽은 다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럼 어떡하죠? 클라이언트 요구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부시고 다시 해야죠. 도면 수정하고 부시고 다시 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벽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간 시간, 인건비, 자재비. 근데 그거 부시는 데 들어가는 시간, 인건비. 그 다음에 다시 또 세워야 되잖아요. 시간, 인건비, 자재비. 이거 누가 다 물어요? 공사는 주체가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요청한 사람이 물어야 되나요? 이건 공사 요청한 사람이 물어야 돼요. 시공하는 사람이, 이거 작업하는 사람이 묻는 게 아니죠. 이럴 때 도면 개정을 합니다. 이럴 때 도면을 표시해 놓는 거예요. 도면에다가 이렇게 구름 마크를 딱 넣어줘요. 그리고 이거 언제,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누가 수정을 요청해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라고 수정을 딱 해놓는 겁니다. 도면에다가. 그리고 공사 다 끝날 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날 이때 수정해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결제해 주세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도면 개정이고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하다의 의미입니다. 도면을 개정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미 승인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도면 승인이 다 끝나서 오케이 공사합시다 그랬는데 수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물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개정 마크의 의미입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를 한번 해보죠. 여기 있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여기 있어요. 렉탱글러, 폴리건, 프리핸드 있어요.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 클라우드를 실행하면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여기를 살펴봐야 돼요. 옵션을 살펴봐야 됩니다. 미니멈 랭스는 10mm, 맥시멈 랭스 10mm. 구름 마크로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들어가는 아크의 크기입니다. 아크의 크기를 맞춰줘야 돼요. 10mm로 그러면 어떤 땐 너무 작고 어떤 땐 너무 크고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유형은 캘리그라피, 즉 펜글씨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만드는 방식은 렉탱귤러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보죠. 아크 랭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얘가 미니멈 아크와 맥시멈 아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크를 수정해 보죠. 저는 이 사각형이 40에 40입니다. 그러니까 50에 50으로 고치겠습니다. 50 엔터, 50 엔터. 미니멈 아크 50, 맥시멈 아크 50.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각형이 40에 40이니까 저는 요거보다 약간 큰 50에 50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고쳐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뒤로 가면 스타일. 스타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멀과 캘리그라피가 있어요. 일단 노멀로 놓겠습니다. 노멀. 그리는 방식은 오브젝트 타입이 있고 렉탱귤러 타입이 있고 폴리거널이 있고 프리핸드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먼저 프리핸드. 자, 클릭한 다음 마우스를 이동하면 이동한 대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프리핸드 스타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폴리거널입니다. 폴리거널은 클릭하면 됩니다.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각형 안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또 렉탱귤러가 있습니다. 렉탱귤러는 사각형 형태로 그려지는 걸 말해요. 기존에 렉탱글이나 서클을 그려놓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만들어줍니다. 자, 나머지들도 쭉 한번 그려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에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스타일이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로 그리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펜글시 타입이에요. 펜글시 타입으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자, 폴리곤 삼각형 엣지 이렇게요. 그 다음 이 한가운데다 텍스트를 쓰면 됩니다. 그냥 쓰기 어려우니까 자, 렉탱글로 하나 그리고 텍스트, 그 다음 미들 센터 숫자 1, 자, 글씨 써진 거 보이시나요? 좀 내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야 비로소 리비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중에 도면 표제란 보면 리비전 넘버가 나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날짜하고 어떤 내용으로 수정했는지, 누가 수정했는지 이런 내용을 적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면 표제란에. 자, 이렇게 해서 리비전 클라우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보통 창문의 크기가 1200에 1200, 2400에 1200 이렇게 씁니다. 창문의 크기가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온돌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를 평균 2400mm, 즉 2.4m를 봅니다. 2400mm를 보는데 창문의 경우 딱 절반을 줍니다. 그래서 1200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창문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되나요? 보기는 좋죠. 뷰는 시원하죠. 대신에 사생활 보호는요? 하나도 안 돼요. 창문이 너무 작으면 답답해요. 사생활 보호는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절반을 줍니다.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 2400인 절반인 1200으로 주고요. 이 유리창 있죠. 요 한쪽을 600mm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창문이 두 짝이죠. 두 개죠. 그래서 1200이 되는 겁니다. 4개가 있으면 2400 이렇게 계산하고요. 자, 보시면 주방 창문 같은 경우는 1200에 900, 그 다음에 환기창 같은 경우는 450, 그 다음에 화장실 창문 같은 경우는 크면 안 되죠. 그러니까 900에 600 요 정도 줍니다. 보통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거 1200에 1200, 2400에 1200, 그 다음 주방 환기창이라든지 화장실 창문 같은 경우 요 정도 흔히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창문이 요 정도. 이 주방 창문을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주방에 싱크대 위에 상부장을 많이 놓죠. 네, 상부장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주방 환기 창문을 쓰는 겁니다. 얘가 없어진 거죠. 얘가 안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상부장이 없다면 이런 창문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상부장이 있다면 이 창문을 써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목재창, 아니 이 방창문과 내짝 미석이 창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2개를 그리고 얘는 인면도죠. 위에 보시면 이렇게 평면도가 나옵니다. 평면을 그릴 겁니다. 먼저 인면을 그릴 테니까 이거 인면을 그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그 다음 문 틀이 들어갑니다. 틀이 들어가요. 이 틀은 45mm입니다. 옵셋 45mm. 그 다음 라인 아니 렉탱글. 자,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가야죠.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줍니다. 중간에서 중간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 유리창의 틀 있죠. 유리창의 틀이 60mm입니다. 옵셋 60mm. 이렇게요. 60mm인데 이 아래쪽은 80mm입니다. 위쪽은 60mm고. 근데 어떤 창은 이거 100mm 쓰는 데도 있고요. 어떤 창은 120mm 쓰는 데도 있고 그래요. 메이커마다 창을 만드는 메이커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표준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60 정도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쪽에 80을 주면 아래쪽은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껍게 준 거고, 선택해서 스트레치로 20mm만 이렇게 올리면 아래쪽은 80이 되겠죠. 그 다음 옵셋 30mm. 자, 이렇게요. 좌우로 3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앞쪽에 있는 거, 얘는 뒤쪽에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창이 두 개가 여기서 겹쳐지는 거죠. 이 부분이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좌우로 30mm씩 옵셋한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선을 그린 다음 폴리곤, 삼각형, 에지 방식. 자, 이렇게요. 미러, 자, 미러. 자, 무슨 뜻이에요? 이쪽 문은 이쪽으로 열리고 이쪽 문은 이쪽으로 열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삼각형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서 본 모습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잘라서 본 모습을 그립니다. 시험 볼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단면은 잘 안 쓰겠죠. 나중에 쓰려나?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릴 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하냐면 도면에서는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니지. 이렇게 표시합니다. 도면에서는.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이 화살표 방향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이 방향으로 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이걸 이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려요. 단면의 방향입니다. 단면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보란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를 없애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란 뜻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위에를 자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자, 이 창틀 있죠? 이 창틀이 120짜리가 있고요. 80짜리가 있고요. 근데 보통 요즘은 150짜리 써요. 또 이것도 다 제각각이에요. 다 틀려요. 철제 같은 경우는 80mm짜리 쓰고 60mm짜리도 있고 80mm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비규격이라 그렇습니다. 창문이 비규격이에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않, 그러니까 형상은 정형화되어 있는데 크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이게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메이커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디자인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뭐 120짜리 써도 좋고 80짜리 써도 좋고. 근데 저는 150짜리 씁니다. 왜냐하면 전사능형 건축제도 기능사 쓸 때 150mm로 설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150mm짜리 쓸 겁니다. 자, 옵셋 150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바깥쪽 틀이 완성이 된 겁니다. 틀이 45mm잖아요. 그러니까 옵셋 45mm 이렇게 안쪽으로 45mm 들어갑니다. 자, 창문이 두 개죠. 하나는 뒤에 있고 하나는 앞에 있고. 그런데 창문이 문틀의 뒤쪽에 있거나 앞쪽에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창문이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문의 두께요. 창문의 두께가 40mm입니다. 40mm예요. 이 창틀이 45mm죠. 45mm고요. 창문은 40mm입니다. 숫자가 많이 비슷해요.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시면 됩니다. 옵셋 40mm. 두 장이니까 하나 앞으로 하나 뒤로. 그 다음 라인 중간선에서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자, 필렛 이러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기 바람이 일로 다 셀 거 아니에요. 여기가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옵셋 30mm 필렛 이렇게요. 얘 지우고 그래야 유리창이 겹쳐진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1대 30까지 1대 30 이하는 지금처럼 그립니다. 옵셋 60mm 트림 그리고 라인 이렇게요. 요건 뭘까요? 이 선은 뭘까요? 유리창입니다. 1대 30 이하는 이렇게 그립니다. 1대 30도면 이하는 디테일하게 다 그립니다. 그런데 1대 30도면을 많이 쓸까요? 아니요. 보통 1대 100도면 많이 써요. 그럼 1대 100은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약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약식으로 그려요. 근데 1대 100 이상 넘어가서 1대 150이나 1대 200이 되면 어떻게 그릴까요? 약식으로 그려요. 약식으로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아니지. 대략 이렇게 약식으로 그려버립니다. 이 선도 없어요. 이것도 안 그려도 돼요. 약식으로 그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가장 많이 그리는 건 요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어떻게 그리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투상을 위해서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4짝짜리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과제물에 보면은요 120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4짝짜리가 물론 4짝짜리가 일반 창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4짝짜리는 거실창이 4짝짜리입니다. 거실창 같은 경우는 2100mm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2100mm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문, 창문의 최대 높이는 2100mm가 최대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관문 같은 경우도 2100mm에 맞춰 놓고 나머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중에 이 부분만 스트레치로 늘리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2400, 1200
그 다음 옵셋 45mm.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절반을 기준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렉탱글을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30mm. 가운데 지우고 트림. 그리는 방식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어떻게 해요? 밀어. 아니 여기다가 저기도 그려볼까요? 서클 2포인트. 이쪽 방향으로 20mm. 너무 작은가? 서클 2포인트 100mm. 서클 50mm. 똑같은 내용이구나. 자, 폴리곤 삼각형. 자, 센터. 자, 그러면 미러. 똑같이 대칭으로 복제했고요. 다시 한번 또 미러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절반에서 한 짝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참고로 얘가 조금 작아요. 얘가 좀 크고. 창문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얘가 조금 큽니다. 얘는 조금 작고. 자, 이번에는 평면도를 그려볼 테니까 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라인으로 똑같이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셋 150mm. 자, 트림으로 선을 끊어내면 되겠죠. 자, 옵셋 45mm. 먼저 틀을 만들고요.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선을 그리고 여기에 유리창 한 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라인 옵셋 40mm.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30mm.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하면 자, 옵셋 60mm. 우리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한 짝이 나오죠. 역시 미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문이 만들어집니다. 명령어를 보시면은요, 그룹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룹 에디트, 언그룹. 그룹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하나 더 있죠. 그죠? 보통 창이 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를 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얘를 선택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낱낱이 떨어져 있죠. 이걸 한 대 묶어야 됩니다. 이걸 한 대 묶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룹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그룹이고요. 두 번째가 블록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 그룹을 다음 주에 해야 하는데 시간상 제가 조금씩 땡기고 있습니다. 그룹을 오늘 할 겁니다. 명령어 쉽거든요. 자, 선택하고
그룹입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하나로 묶여 있는 거? 물체가 하나로 묶인 것. 이게 그룹입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게 그룹인데, 그룹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치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치 뭐 300mm만 더 늘려주세요.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 300mm를 늘려주세요. 이렇게.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트림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트림이라든지 편집이 굉장히 쉽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묶음인데도 불구하고 트림도 되고, 자, 익스텐드가 될까요? 익스텐드 되는 거 보이시나요? 트림도 되고 익스텐드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그룹의 역할이에요.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주면서 수정을 해줘라. 이게 그룹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묶어놓고 그냥 클릭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복사가 일어나죠. 그룹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이런 도면의 요소들은 전부 다 그룹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수정할 때 혹은 선택할 때 쉽게 선택을 하겠죠. 그죠? 선택할 때 이렇게 막 묶여 있는데 선택할 때 그냥 간단하게 클릭만 해줘도 한 묶음으로 간단하게 선택이 되니까 선택이 많이 편해집니다. 자, 그룹을 계속 묶어 보시죠. 얘는 좀 빼고 싶어요. 혹은 얘는 또 추가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빼거나 추가하거나, 그게 이제 그룹 에디트가 됩니다. 그룹 에디트 명령어에 들어가면 그룹을 선택하라고 해요. 보시면 두 개가 나옵니다. add 오브젝트, remove 오브젝트. 자, remove 오브젝트 선택해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룹에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다시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add 오브젝트, 그룹에 거꾸로 추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룹에 내가 집어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룹을 온, 오프 시키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하고 A를 동시에 눌러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A, 그러면 그룹이 오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낱개로 선택이 되어져요. 낱개로 선택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낱개로 선택됩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그룹이 온 됩니다. 그룹별로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의 장점은 유동적이라는 거죠. 편집이 쉽고 유동적이라 사용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룹을 풀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익스플로드로는 안 되고 언그룹이라는 명령을 쓰셔야 됩니다. 언그룹 명령어가 그룹 해제 명령어입니다. 언그룹 그리고 객체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방문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900,2100입니다. 방문은 900mm와 2100mm가 픽스예요. 고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옵셋 40mm. 근데 얘를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선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틀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지방이라고 하죠. 문지방이 있는 문이 있고 문지방이 없는 문이 있고. 이해되시나요? 네. 요즘은 문지방이 없죠. 저 어렸을 때는 문지방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문지방이 있는 문이 있어요. 욕실문 같은 경우는 문지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욕실에는 물이 튀죠. 그러니까 문지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문은 문지방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문지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미드 포인트로, 아니 거꾸로 그렸군요. 자, 라인 이렇게요. 여기도 똑같이 안쪽으로,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사선은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중심선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고정단입니다. 고정단이라는 얘기가 경첩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이 이쪽이 열리고 닫힌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사선의 방향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 있는 쪽이 문이 고정된 쪽이고 이쪽 두 개가 있죠? 여기가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는 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개구부예요. 문 없고 오픈된 통로란 뜻입니다. 왼쪽에 두 개는 문이고 오른쪽 한 개는 통로란 뜻입니다. 통로는 이렇게 X 표시를 놓고 문은 사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900mm, 그 다음 옵셋 60mm, 서클 반지름 30mm. 자, 문손잡이죠. 문손잡이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자, 옵셋 200mm.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벽이 이렇게 오잖아요. 벽이 이렇게 오면 이 문틀 있죠? 얘가 이렇게 더 튀어나와야 됩니다. 벽이 이렇게 있으면 문틀은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얼마가 튀어나오냐면 10mm 정도 튀어나오면 됩니다. 10mm가 더 튀어나오면 돼요. 자, 옵셋 45mm, 옵셋 10mm, 필렛 다시 옵셋 45mm, 옵셋 10mm.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틀이, 여기 문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문이 이렇게 앞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저는 공간이 좁아서 이 뒤쪽으로 열 겁니다. 그리고 과제물 페이지에서는 이 방문의 두께가 35mm로 되어 있는데 그냥 40mm 쓸 겁니다. 유리창이 40mm죠? 얘도 그냥 40mm 쓸 겁니다. 옵셋 40mm, 옵셋 10mm. 선 연장하고요. 자,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렉탱글, 로테이트
그 다음 아크. 시작, 중심, 끝이요. 시작, 중심, 끝이요. 역시 중심선입니다. 이게 잘못 만들어졌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요. 렉탱글, 로테이트, 시작, 중심, 끝.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시죠. 지금 얘는 디테일하게 그린 거고요. 자, 카피. 자, 옆에다 제가 똑같이 당겨왔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필렛. 그리고 옵셋 40mm, 렉탱글, 다시 로테이트, 아크, 시작, 끝. 이렇게요. 얘가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였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거죠. 문틀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40mm, 그 다음 옵셋 10mm. 조금 더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옵셋 10mm. 옵셋 40mm, 렉탱글, 로테이트, 아크, 시작, 중심, 끝. 자, 이렇게요. 문지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데 라인 옵셋 80mm, 스트레치. 자, 이렇게 생긴 문들이 있습니다. 80mm짜리나 혹은 120mm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40mm를 더 키워서. 누가 그러냐면 우리 지금 저 문이요. 저 문이요. 그 스테인리스로 된 문들 있죠? 원래 이제 갈바라고 합니다. 갈바늄이라는 스틸인데 저 갈바늄으로 만들어진 저 문 두께가 80mm에서 120mm밖에 안 됩니다. 보통 80mm짜리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를 응용해서 계속 복사를 할 테니까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거지만 두 번째는 얘를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중간점까지. 언그룹. 아니다. 이렇게 중간까지 내리죠.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미러.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쪽으로 열리는 거죠. 얘는 한쪽으로 열리지만 얘는 양쪽으로 스윙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양쪽으로 열릴 때 이렇게 쓰고요. 자, 또 자, 카피.
라인 문의 폭이 90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개면요. 1800이 되겠죠. 옵셋 1800. 자, 이동하기 그다음 라인 자,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40mm 렉탱글 자, 로테이트 그다음 아크 시작 중심 끝 자, 미러 이러면 양문 여다지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중간으로 내립니다. 미러 어떤가요? 그냥 하나 가지고 계속 응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카피 스트레치 900 자, 디스턴스 네, 1800 맞고요. 라인 자,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야 아니죠. 이게 아니죠. 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가 고정단이 되고 열리고 열리고 고정단이고. 자, 이해되시나요?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쭉 그리시면 됩니다.